오늘의 플러스, 일본을 통해 우리 증시 밸류업의 핵심 과제를 짚어봅니다. 서병수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최근 일본을 대표하는 도요타 자동차 그룹, 뭔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돼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최근에 이제 도요타 그룹에 속한 도요타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좀 일본 증시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반부에는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참고로 이제 도요타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는 한자로 하면은 이게 도요타 자동 직기라고도 합니다. 네. 국내에서는 도요타 자동 직기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도요타 인더스트리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은 그냥 도요타 인더스트리로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도요타 인더스트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사실 도요타 그룹의 모태인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요타 그룹이 그 섬유에 들어가는 자동 직기, 그러니까 섬유 이제 방직기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아,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군요. 예, 근데 이제 방직기 만들다가 기계를 만드니까 예. 거기서 이제 기계류로 확장을 하다가 자동차 사업부를 하나 좀 운영을 했고 예. 그게 독립된 게 지금의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모태고 예. 그래서 지금도 이 회사는 그 그 방직기를 만들기는 하는데 지금은 자동차 엔진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 그리고 그 지게차 부분을 하면서 여기가 메인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이 회사도 지금 일본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 지난 주말인 11월 14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5.66조 엔에 달해서 일본 시가총액 42위에 해당될 정도로 큰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 회사가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2023년 3월에 그 도요타와 그 도요타 그룹 관련된 회사와 관련되는 엔진 배출가스하고 연비 시험 데이터를 조작했다라는 걸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일본 내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로 인해서 대규모 리콜도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좀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작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룹 차원에서 뭔가 경영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예. 그러려면은 아예 좀 지배구조 개편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의 완전 자회사로 가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올해인 2025년 6월 달에 도요타 인더스트리 상장사인데 이 주식 100%를 전부 공개 매수해서 네. 비상장사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진행들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도요타 그룹도 순환 출자라든가 중복 상장이라는 한국에서 되게 익숙한 이슈들이 심각한 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룹 내 이제 주식 소유 관계 해소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상장사가 되면은 이제 장기적 사업 관계도 잘 진행되니까 이런 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이 규모만 하더라도 4.7조 엔 하나로 44조 3천억을 현금으로 직접 쏘는 거니까 꽤 큰 규모인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일본 기업의 인수합병 규모로서는 역대 3위에 해당할 정도이고 이러한 움직임이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도요타 그룹 전반의 지배 구조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는 그래서 이제 대규모 현금으로 이런 장기 매수를 하는 계획이 발표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 발표하고 나서 6월에 공개한 다음에 되게 반발이 심했고요. 예. 11월 11일 날 우리 저희 행동주의 투자자로 엘리엇 한국도 되게 익숙한 유명하죠. 그렇죠. 유명한데 예. 여기가 이건 나는 공개 매수 반대한다. 이거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딱 쳐다보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예를 들어서 그 상장된 자회사를 돈을 들여서 100%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하고 지배구조를 좀 더 깔끔하고 단순화시키겠다. 이런 취지인데 행동주의 펀드들이 반대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경우 오히려 반대인데 네. 이걸 하니까 사실은 되게 좋은 건데 예. 문제는 그 매수한다는 단가가 너무 낮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요타 인더스트리의 가격보다 너무 현저한 가격이 낮은 가격을 했다. 그리고 이 낮은 가격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대주주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논리가 진행됐다.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개 매수 단가로 지금 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주당 16,300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발표했을 때 직전 종가 대비했을 때
보통은 높게 하는 게 그렇죠. 상식이거든요. 예. 근데 그 전날 종가보다 11% 낮은 가격에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가 좀 이상하죠. 물론 이제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재작년 내내 이슈가 됐다 보니까 작년 4월부터 좀 뭔가 발표가 나오지 않겠냐면서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보통 이제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일본 내에서는 직전 발표 직전 주가의 20에서 50% 평균적으로는 30%더 비싸게 사서 상장 폐지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11%나 낮게 하니까 이건 뭐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실제 회사 가치보다도 너무 싸게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투자자 중에 하나인 유나이티드 퍼스트 파트너스라고 하는 곳은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만 하더라도 22,782엔이나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투자 회사와 관련되는 글로벌 에쿼티 리서치라는 데도 주당 19,607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말한 게 16,300엔이니까 예. 이거보다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현저하게 낮게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낮으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엘리엇이 11월 11일 날 의견을 발표했는데 네. 그 전부터도 말이 많았어요. 네. 아까 6월에 발표를 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요거 공개 매수 발표를 하고 나서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그게 6월 10일 날 있었거든요. 이때 도요타 인더스트리 주주총회에 보면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주총회 소요 시간이 113분이 걸렸는데 이게 아마 도요타 인더스트리 역사상 가장 긴 주주총회였고요. 일단 주총 참가하신 분들이 작년보다 100명이나 더 늘어난 예. 351명이나 달했습니다.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당연히 그래야죠. 네, 네. 울컥했을 거고 네. 사실은 요거를 보면은 약간 또 어떤 우리나라의 케이스하고도 살짝 되죠.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10일 날 홍콩에 본사를 둔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도요타 인더스트리한테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니네들이 그렇게 이제 상장사를 이렇게 해서 지배구조 단순화하는 거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래 절차나 실행 방식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4가지 지적 사항을 제시했거든요. 네. 첫 번째는 공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회사가 이 가치 평가를 한 DCF라고 하는 자유현금으로 할인 모형이라는 걸 제시했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발표를 안 하고 이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DCF에 의한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공개 매수를 하게 되려면 지배주주 지분 말고 일반 주주 지분의 과반 이상이 여기 지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과반 응모에 포함되는 일반 주주에 도요타 그룹 계열사인 3곳이 포함이 됐어요. 오. 근데 여기를 도요타 그룹이 아닌 일반 주주로 포함을 시켜서 예. 응모율을 높이게 한 건데 이거를 일반 주주로 선정한 이유가 뭐냐 예.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시너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라. 그리고 도요타 지분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정말 도요타가 이 어떻게 ROE라든가 자본 효율이 개선되냐 이런 것들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엘리엇이 지난 11월 11일 날 반대한다라고 밝혔는데 엘리엇 같은 경우는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도요타 인더스트리 지분을 3.26% 가지고 있고 이후에도 더 사서 한 5% 미만인 정도로 가지고 있고 회사하고도 꾸준히 접촉을 했는데 이건 너무 가치가 낮고 뭔가 투명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 측은 우리는 공개 매수 단가 절대 인상 없다라고 지금 강하게 고수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하나 추가할 게 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이 도요타 인더스트리 이사회는 7월 달에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새로운 규정을 발표를 해서 이러한 투자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모가라든가 거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종 결정은 내년 초 주주총회에서 확정이 될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전까지 지금 이런 이슈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엘리엇이 참전이 되면서 네. 글로벌 쪽으로도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저희 위원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요. 딱 봐도 구태의연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마저도 드는데 그러면 이런 추세로 계속 진행되다가는 공개 매수 가격을 올려주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 아예 이런 절차가 무시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강행하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충 짐작은 가시겠지만요. 예. 결국은 도요타 그룹을 지배하는 도요타 가문이 있습니다. 알죠. 창업주 가문인데 이 가문이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장과 좀 맞지 않는 행보를 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본에서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되는 압박들이 큰데 네. 이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요타 자동차의 그 도요타 가문이 있고 예. 지금 현재 아키오 도요타 회장이 거기 이제 직계 소속인데 예. 도요타 자동차의 이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직접 지분이 1% 미만이랍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요. 예, 한국보다 훨씬 더 안 좋죠. 예. 그러니까 1% 미만인데 지금 도요타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서로 순환 출자로 장악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예, 모양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러면은 지금 도요타 자동차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는 최대 주주가 누구냐? 네. 그게 오늘 얘기하는 도요타 인더스트리입니다. 도요타 인더스트리가 7.55%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예요. 예. 그러니까 도요타 인더스트리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도요타 인더스트리는 최대 주주가 누구냐? 네.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전체 주식의 22.74%를 가진 최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예. 서로 순환 출자인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참고로 도요타 인더스트리의 2대 주주는 도요타 부동산이라는 회사고 3대 주주는 도요타 통상인데 각각 5.00%와 4.69%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순환 출자로 서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렇네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나 논쟁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도요타 인더스트리를 지금 비상장을 하게 되면 도요타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고 그렇죠. 도요타 인더스트리를 장악하게 되면 도요타 자동차를 장악할 수 있고요. 도요타 자동차를 장악하게 되면 도요타 그룹의 상당수가 도요타 자동차 그룹 밑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요타 그룹을 좀 더 장악하기 용이한 체제로 갈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이번에 핵심인 겁니다. 그렇네요. 주주들의 예. 간섭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장 기업에서 비상장 기업으로 바꿔서 회사의 모태가 되는 그 도요타 인더스트리를 기반으로 도요타 그룹 전체를 장악하겠다. 그냥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러면 이번에 도요타 인더스트리를 지금 공개 매수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공개 매수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보통은 이제 최대 주주가 도요타 자동차니까 도요타 자동차가 이거를 공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공개 매수 주체는 도요타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2대 주주라고 얘기를 했던 네. 도요타 부동산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이 회사가 또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도요타 부동산이 출자를 하는 또 다른 회사가 여기에 매수 주체입니다. 뭔가 좀 복잡하죠. 예. 근데 그러면 그 자회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예. 이번에 이제 만들어질 회사인데 출자금을 일단 할 때 도요타 자동차가 7,060억엔을 투자하고 네. 도요타 부동산이 1,765억엔 그리고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10억엔 예. 이렇게 세 군데가 출자를 해서 회사를 만듭니다. 그러면 예. 금액만 놓고 보면은 도요타 자동차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7천억이니까. 그런데 도요타 자동차는 이 출자하는 금액이 전부 다 의결권이 없고 전환할 수도 없는 우선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통주로 들어오는 거는 도요타 부동산과 도요타 아키오 회장님 여기만 들어와요. 네. 그러면은 이제 딱 듣는 순간에 잠깐 도요타 인더스트리의 최대 주주는 도요타 자동차인데 여기가 지금 의결권이 하나도 없이 우선주로만 들어오는 거고 예. 의결권은 사실상 도요타 부동산이 장악하는 구조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는 부담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에 또 이슈가 되는 게 갑자기 회장님 개인 돈이 10억엔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냄새가 이제 살살 나기 시작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살살이 아니라 확 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10억엔 투자한 거 가지고 욕을 진짜 엄청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공모 매수 단가가 올라가면 회장님 돈도 더 들어가고 그렇죠. 여러 가지 논쟁들이나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요타 자동차 주주 입장에서도 자신의 주요 자산 중에 하나인 도요타 인더스트리가 의결권을 최대로 행사하는 최대 주주였다가 갑자기 의결권 없는 거의 부채 같은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지금 도요타 인더스트리가 가지고 있는 도요타 계열사 주식을 인더스트리 주식은 다 하니까 순환 출자는 끊기지만 예.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문제가 많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모가 낮은 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결국은 이제
도요타 자동차, 도요타 인더스트리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침해하고 대주주의 이해관계만 챙긴 아주 잘못된 결과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진짜 그런 소리가 나오겠네요. 네. 저는 오히려 오늘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인 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가 밸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꾸 추진했던 그 모태가 일본에서 증시 부양을 위해서 했던 밸류 프로그램을 많이 따라한 거다. 벤치마킹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야, 일본은 주식시장이 투명해지고 지배구조도 주주 친화적이고 이런 형태로 바뀌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구태연해 보이는 모습까지도 있어요. 훨씬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우리가 일본 지배구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도요타 그룹만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본은 지금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이번 도요타 그룹의 행보가 시대에 맞지 않는 퇴행적 행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그 근거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의 지배구조 개편이 얼마나 많이 진행됐는지는 최근에 이제 일본 내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행동주의 투자하고 관련이 됩니다. 사실 예. 한국에서는 행동주의 투자 관련돼서 많은 반발과 있었죠. 논쟁이 있는데요. 지금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본에서 행동주의 투자자는 146건이 발생을 했는데 네. 이게 4년 전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했고요. 국가 기준으로 하면은 미국 대비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로 보면은 지배구조 관련돼서는 일본이 전 세계 2위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돼서 M&A도 크게 늘어서 지금 블룸버그가 집계한 2025년 11월 초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 M&A의 총 규모가 190억 달러를 넘어서 근접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인 2024년 119억 달러, 2023년 129억 달러를 크게 넘어선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예. 분위기들이 많이 다른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저는 일본 주식을 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하고 있는 관점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장 자회사하고 모회사가 둘 다 중복 상장됐을 때 자회사를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100% 매수를 해서 상장 폐지하는 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저도 직접 투자한 주식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예. 이게 올해만 해도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본어로는 한자로 친자해소라는 단어로 말을 하는 네. 상장 자회사의 공개 매수를 통한 100% 자회사화가 일본에서는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자회사 모회사와의 이해상충 관계 해소하고 당연히 이제 자회사 지배력하는 지분이 정상화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케이스들이 실적 시즌마다 매 분기 실적 시즌이 될 때마다 이런 종목이 뭐가 될 거다는 게 기사화가 될 정도로 일본에서는 핫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은 그 제프리스 증권에서 만든 자료에 따랐을 때 아까 말했던 모회사 자회사 중복 상장이 2025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212건 정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아직까지 뭐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많지만 2020년 285건에 대비했을 때는 25%나 줄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줄였다는 거고 지금 실제로 제가 직접 체험한 거에 제가 최근 케이스를 보더라도 지난달에는 스미토모 상사라는 데가 자기 자회사 지분을 50.6%나 있기 때문에 사실 상장 폐지할 필요 없거든요. 네.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회사인 SCSK라는 회사를 100% 자회사 매수한다고 밝혔고 예. 5월 달에는 NTT, 미쓰비시 상사, 시마즈 건설, VT 홀딩스 같은 회사들이 일제히 상장 자회사 100% 공개 매수를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 NTT 같은 경우에는 IT 서비스하는 NTT 데이터를 완전히 자회사한다고 밝혔을 때 쓴 돈이 무려 2.37조 엔이나 달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돈이 나가는데도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NTT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모바일 회사인 NTT 도코모도 흡수 합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에선 되게 많이 되고 있고 이런 구조조정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히타치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지금 상장 자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예. 과거에는 수십 개가 넘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되게 흔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항상 주식 실적 시즌이 되면 후보군 찾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본제철, 스미토모화, 이온 같은 대기업들이 후보 대상으로 언급되고 중견 회사 중에서도 뭐 아사히화성, 도화홀딩스, 주코쿠전력,
DIC 같은 회사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네. 이 중에 이제 아사히 화성이라든가 도화홀딩스 같은 데는 이미 주가에 최근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가총액 1위인 도요타 그룹이 속한 이번 행보는 철저하게 시대착오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11월 11일 파이낸셜 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거버넌스 개혁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 이렇게 가장 크고 가장 면밀하게 감시받는 일부 기업조차 여전히 변화에 저항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번 사태를 지적을 했고요. 네. 11월 9일 블룸버그 기사에서 제목이 도요타의 인수는 일본 개혁의 중대한 시험대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일본을 넘어서서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일본 기업의 아베노믹스 이후 큰 발전이 이런 퇴보를 보이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일본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런 흐름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아까 앞에서 일본 케이스 보면서 한국도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아마 예. 당연히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 저희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지난 10년간 지배구조 개편을 했거든요. 네. 근데 10년간 이렇게 했음에도 진짜 일본의 시총 1위인 기업이 반동이 나올 정도로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날 뭐 일개 법이나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들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중복상장 해소 같은 것들이 꾸준히 지금 일본 사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한국도 밸류업이라는 거를 단기적인 어떤 한 건으로 해결되기보다는 긴 호흡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아까 말한 수많은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시장의 자생력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편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은 야 기업이 돈만 벌면 됐지 지배구조 이런 거 왜 해야 돼?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국가와 나라가 발전할수록 지배구조가 선진화되지 않으면 단순히 특정 기업의 주가가 빠지는 걸 넘어서서 기업이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2부에서도 좀 비슷한 케이스 하나 설명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부에서는 일본 전산 이걸 살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저도 책으로 읽은 것 같은데 굉장히 알짜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일본 전산이라는 회사는 하드디스크라든가 전자제품 그리고 자동차 등이나 산업용 제품에 들어가는 정밀 소형 모터를 만드는 걸로 유명한 회사고요. 그 외에도 공작기기나 전자광학 부품, 자동차 부품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본의 대표적인 제조기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에 발간된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게 지금 최근에 증보관이 낼 정도로 굉장히 핫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B2B 기업임에도 한국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고 모범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설명할 이제 이슈로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일본 전산의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마 이제 그 얘기를 다룰 건데, 근데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빠졌음에도 지난 금요일 11월 14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2.68조엔에 달하고 시가총액 9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의 굉장히 큰 대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일본 전산이 그러면 그 좋은 회사인데 무슨 이슈가 있냐라고 하면은 지난 10월 28일 날이요. 주가가 하한가인 19.45%까지 급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격이 이제 1,960엔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근데 이날 주가가 왜 빠졌냐라고 하면 그 전날인 10월 27일 장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 거래소에서 일본 전산이 내부 관리 체계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내일부터 특별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니케이 지수와 토픽스 지수 구성 종목에서 완전히 편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폭락을 했겠죠. 참고로 특별주의 종목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한번 지정이 되면 1년 정도 이제 심사를 해서 이걸 해지할지 결정을 하는데 1년 안에 회사가 내부 체계 개선을 위한 내부 관리 체계 확인서라는 걸 제출해야 되고요. 이 확인서가 제대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상장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회사 측이 지금 11월 14일에 내부 관리 체계 개선 계획을
내년 1월 하순에야 발표한다고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좀 핫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당장 지금 이미 니케이 지수하고 토픽스 구성 종목에서 빠집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추정하고 있는 ETF에서 당연히 매도를 하겠죠. 네. 지금 SMBC 니코증권 리포트에 따르면은 이번 편출로 인한 일본 전산의 주식 매도 물량이 니케이 지수에서는 1,200억 엔, 하나로 1조 1,300억 원이 되고 토픽스 지수에서는 3,400억 엔,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3조 2천억 엔 물량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한가를 기록한 거고 하한가 이후에도 하한가 포함해서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10월 30일 장중 한때 1,797엔까지 빠졌거든요. 예. 이 주가는 이번에 그 이슈가 나오기 직전인 27일 종가 대비했을 때 30% 넘게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대기업이 이 정도 빠져서는 굉장히 큰 거죠. 물론 이후에 좀 주가가 반등을 해서 11월 14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월 28일 종가보다는 다소 오른 2,246엔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일본 전산 주가를 보시면은 2022년 이후 주가가 꾸준히 하락을 했고요. 올해 내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일본 증시가 지금 연일 신고가를 치고 그렇죠. 최근에 좀 조정을 받게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중국의 이런 모터 만드는 경쟁사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투자를 크게 확대했던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부진한 대외적 환경이 있지만 2025년 들어서 주가가 부진한 거는 대외적인 것보다는 내재적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게 일반적 평가입니다. 네. 저는 일본 전산의 주가가 빠진 그 모양새보다도 일단 놀라운 게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워낙 친숙해서 크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본을 대표하는 알짜 기업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경고까지 받고 또 지수 구성 종목에서도 빠졌다, 편출됐다. 야, 이 자체가 놀라운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그 원인 제공이 되고 있는 내부 관리 체계 미비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회계 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회계 부정. 분식 회계입니다. 이건 빠져야죠. 예. 이런 빠져야지. 이거. 이게 당연히 빼야 되는 예.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 아직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아직 정식적으로 얘기는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정되거나 중간 발표된 내용들에 따르면 이탈리아나 중국에 있는 그룹 회사들의 그 전기차 관련되는 자동차 부품 사업 쪽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던 걸로 좀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아까 제가 주가는 10월에 빠졌지만 2025년 5월 달부터 이미 이슈가 됐어요. 예. 2025년 5월 29일 날 일본 전사는 해외 자회사들이 과거 실적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감사가 지연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에 회계 오류가 있었고 2023년 통기 매출이 128억 엔의 매출이 과대 계상됐다라고 이때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왜 발당했냐라고 했을 때 회사 측에서는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고 정보 파악이 안 됐고 뭐 결산 처리에 따른 모니터링 체계가 불충분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일단 들어보셔도 일본 전산이 작은 회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큰 회사고요. 예. 그리고 설립된 지가 1973년에 설립돼서 벌써 52년 업력이 된 회사입니다. 네. 이런 회사가 뭔가 이런 게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변명이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6월 18일 날 이탈리아에 있는 그룹 자회사가 무역 거래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유가증권 보고서 제출 연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예.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심지어 이거를 또 9월 26일 날 또 한 번 연장을 했어요. 예. 그리고 7월 22일 날은 감사위원회 등에서 중국 그룹 회사들의 회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했고 회계 조작이 의심되는 다수의 자료들이 발표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날 회사 측은 제3자 위원회를 설치를 한다.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한계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혐의들을 발표를 했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담당하는 이제 회계감사 법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회사는 이제 PwC 재팬 LNC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 일본은 3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6월 말까지 하는 거를 이제 9월 전에 발표를 하는데 이때 분기 보고서에 대해서 의견 불표명이라는 걸 표명했습니다. 나는 이놈의 회계 재무제표는 예. 내가 의견을 표명할 자료를 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네.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11월 14일 날
이제 반기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 반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매출은 뭐 그럭저럭 큰 문제가 없었는데 네. 영업이익에서 211억 엔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에 1,204억 엔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80% 넘게 감소했고 그 이유는 회계 부정과 관련돼서 870억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주주 순이익도 711억 엔에서 전년 동기 753억 엔 대비 반토막 이상 났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악재 다 나왔으니까 이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반기 보고서에 대해서도 회계법인이 의견 불표명을 표했다는 겁니다. 이거마저도. 이것도요. 와. 이게 이제 회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회사가 재무제표를 발표하면은 반드시 이거는 회계법인이 검증을 하고 예. 대부분의 경우는 적정 의견을 냅니다. 네. 그리고 뭐 그거보다 조금 약한 한정이나 의견 불표명 내면은 상장 폐지로 가는 수순으로 가는 그렇죠. 거고요. 그런데 한 분기도 아니고 두 분기, 더군다나 예. 이렇게 손실을 대규모 떨어낸 이 시점에서도 이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두 분기 연속 냈다는 거는 지금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예. 신뢰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 거고 정말 무슨 어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IT 무슨 신생 스타트업도 아닌 네. 업력을 갖춘 일본전산 같은 회사가 왜 이런 식이 됐지? 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황당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정말 피땀 흘려서 벌어들인 돈으로 회계 자료 이런 거 믿고 그냥 투자하는데 분식회계는 정말 이거 경제적 살인행위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또 체계적으로 마치 회계 부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일이 있다니까 참 정말 한숨이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회사 내에서도 조직적으로 회계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아직 완벽한 결과는 안 나왔지만 거의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는 회사 내부의 구조적 문제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번 사태가 터진 게 5월 달에 그것도 회사가 견딜 수 없어서 발표한 게 5월인데 지금 이 정도 되는 회사가 지금 두 분기 연속이 됐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오류점을 시정을 못하고 예. 심지어 정부에다 제출해야 되는 것도 내년 1월에나 제출하겠다. 그것도 심지어 11월 요번에 반기 결산할 때 나올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되는 회사가 지금 한두 달도 아니고 지금 거의 6개월 넘게 이런 이슈가 됐다는 거는 예. 회사 내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근본적 문제다.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예. 이제 이게 지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예. 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약간 여당 같으면 이 회사가 사실은 회계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회장님이 이제 나가모리 시게노부라는 창업자신데 예.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 이제 야간 전문 학교 다닐 때도 회계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직접 분계나 결산을 상업 초기 때 하셨고 예. 13년 차 창업 13년 차에는 전문 서적까지 내실 정도로 회계에 좀 진심이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데 지금도 CFO라든가 경리부장, 재무부장 갖다 놓고 너 회계 공부 제대로 안 하냐라고 맨날 꾸짖는다고 할 정도고 예. 그리고 이 회사가 사실은 M&A로 성장을 했는데 네. 75건의 M&A가 전부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M&A가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M&A를 할 때는 회사의 부실이나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적자 회사의 경비를 1엔 단위로까지 체크를 해서 와. 상대방이 아주 치를 떨 정도였다. 예. 그러니까 이제 회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는 거 보습니다. 네. 근데 이런 회사에서 회계 부정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이렇게 장기적으로 발생했다는 거는 경영진을 포함한 회사 전반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네. 보는 게 지금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네요. 저는 오히려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이 창업자가 이렇게 회계 전문가니까 만약에 이런 전문가가 작심하고 나쁜 생각하면 얼마나 체계적이고 오랫동안 그걸 꾸며왔겠습니까? 뭐 아직 밝혀진 건 아니겠지만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잘 나가던 회사가 분식회계를 선택했다 그러면 뭔가 적자가 많이 나고 재무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조작을 하면서 임시
뭐 방편으로 나중에 잘 되면 다시 메꾸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재무적으로 일본 전산이 많이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사실 기존의 자료조차도 신뢰할 수 없긴 한데요. 그렇네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과거에 보통 이제 분식회계를 하게 되면은 분식회계 나오는 시점 전후부터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보통은 어려울 거를 극복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은 분식회계를 했다는 거를 전제를 하고서 전후 재무제표를 보면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중에라도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엄청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식 재무제표로 보기에는 그런 징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 회사는 2021년 이후로 손익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아주 적은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의 흑자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영업 쪽에서 발생하는 그 흑자 폭에서 투자 활동의 현금 흐름을 뺀 자유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22년과 23년에 소폭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 규모도 크지 않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회계 조작 이전의 연도의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그 이전까지 수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한 아까 회계 조작이라는 전제로 한 2, 3년치 이전 거를 본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회계 조작을 해야 될 정도로 회사 상황이 어려운 거는 아니다. 그거는 아마 현지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것들도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계 조작이라는 게 정말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극단적 상황인데 일본 전산 케이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근데도 회계 조작을 했다. 네. 이거는 좀 되게 이상한 거죠. 예.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지금 원인들로 아까 말씀드렸던 나가모리 시게노부 창업주가 예.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가장 이제 나오는 거는 이분의 과도한 열정과 강압적 분위기가 회사가 적자가 크게 나지 않음에도 회계 조작을 해야 될 정도로 내부적 압박이 컸다. 이게 지금 현재 지금 가장 언급되는 거거든요. 유력한 설이군요. 예. 일단은 지금 나가모리 창업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셨고 예. 그 뒤로 여러분들이 대표이사를 연임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식적으로 보면은 회사에서 손을 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회사 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은 회사의 목표를 항상 실제보다 높게 설정하고 네. 이거를 달성 못하면은 조직원들이나 관계 회사들을 과도하게 압박, 달달 볶는 거죠. 예. 그리고 되게 강압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네. 이게 현실과 실제 다를 정도로 실현 가능성이 낮더라도 이거를 개인적인 인격이라든가 능력, 부능력으로 몰아가는 형태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는 보통은 이제 회사가 이익을 좀 봐야 되는데 이익보다는 매출액 지상주의. 매출액은 무조건 더 내야 돼라는 네. 거를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매출액을 강조하다 보면은 손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고성장도 하면서 고이익도 항상 잘해야 돼라고 강조를 했고 예. 뭐 경기가 안 좋건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출 계속 내고 이익도 매우 높아야 되고 못하면 네가 안 되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관계회사들에 있는 들도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는 내부적인 반발들이 그동안 좀 꽤 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압박들이 커지면 매출액이라는 거야 뭐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조작이 어렵지만 불가피하거나 안 해도 되는 매출을 하게 되면서 이익 쪽에서의 지금 조작이 체계적으로 발생을 했고 네. 이것들이 이제 지금 어느 넘어설 수 없는 인계선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번 건이 터졌고 예. 이번 건이 터진 게 이제 단순하게 어떤 한두 건의 일회성인 실수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6개월이 넘도록 사실상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를 과연 이제 창업주가 몰랐겠냐. 예. 알면서도 좀 할 정도로 강압적으로 간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이제 시장의 일반적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 전산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유명해진 거는 아까 나가모리 시게모토 창업주님의 열정과 예. 에너지가 큰 영향을 했지만 이제 일본 전산 정도 되는 회사가 되면 창업주의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시장에서는 일본 전산이 창업자의 열정이 아닌 지배 구조가 제대로 작동되는 회사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현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굉장히 뛰어난 개인이 회사를 만들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직이 커지면은 한 개인에 의한 조직 성장은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는 결국은 회사가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힘은 효과적인 지배구조라는 게 이번 일본 전산이 잘 보여준 사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일본 전산 사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특별한 거고 효과적인 지배 구조하고 기업 성장은 별개다라고 또 주장하실 수 있고 또 일부 몇몇 최근에 잘 나가는 기업들은 창업주의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에 의해서 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케이스들이 예외적이고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은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효과적인 지배 구조가 없이는 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게 더 알려진 사실이고 네. 그렇게 한 개인에 의한 주도된 회사가 그 개인의 역량이 고갈되거나 시대가 바뀔 때 이런 것들이 더 유효하다. 그리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번 일본 전산의 사례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일본 전산 사례를 쭉 들으면서 저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선배 세대들이 회사 생활했던 모습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회사의 CEO나 오너들이 이번 연도 매출 얼마, 영업이익 얼마 맞춰 하면 그 무조건 무슨 금과옥조처럼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협력사라든가 거래처에다가 내년도 매출인데 올해 걸로 좀 끊어달라. 그래서 매출 맞추고 또 이익 맞추기 위해서 또 어떻게 또 조금 발주한 걸로 처리해달라. 나중에 다시 끊어주겠다. 사실 그런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도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창업주가 워낙 강력하게 푸시하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서 이제는 이게 도저히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분식회계까지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가지면서 찾아보게 되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신 도요타 인더스트리하고요. 일본 전산 사례. 이게 참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가 않아서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뭐 한국에서 이렇게 일본 기업들 사례들 이렇게 된 게 흔한 건 아닌데 예. 특히 이번 이렇게 두 건을 들고 온 이유는 많은 경우 사실 한국 기업들한테도 비슷한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지배 구조는 한국을 보는 데 있어서도 저는 네.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한국 증시도 지금 최근 4,000선을 넘어가고 최근에 좀 조정이 있지만 되게 호황인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은 시사점이 있어야만 예. 한국 증시나 한국 기업들도 잘 갈 거로 저는 보기 때문에 이번에 들고 왔던 겁니다. 사실은 도요타 인더스트리나 일본 전사는 지난 10년간 진행되었던 일본 지배 구조의 변화에 반하는 반동적인 행태고요. 네. 이런 반동적인 행태는 기업이나 해당 주주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반드시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도요타 인더스트리 사례는 아직까지 진행형이고 사실 이 아까 그 공개 매수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 전사는 이런 모습의 끝이 어떤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도요타 인더스트리 얘기할 때 자회사 중복 상장을 해소한 선구자로 제가 히타치를 언급을 드렸는데요. 예, 이제 히타치는 자회사 없다 그렇죠. 예,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이 히타치가 이거를 10년 넘게 진행을 해서 일본 업계에서 되게 선구적으로 보거든요. 예. 그런데 히타치를 얘기할 때 일본 기업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도시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창업 연도도 비슷하고 사업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바라는 회사는 일본의 몰락한 회사에 지금 전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지금 핵심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도한 권위주의와 성과주의로 인해서 일본 원자력 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을 때 회계 부정을 하다가 상장 폐지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10년대 이후 변화된 환경과 선진적인 환경에서 지배구조를 못 갖춘 게 히타치와 도시바를 갈랐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일본 증시가 지금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네. 일본 내에서도 이러한 지배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과 아닌 기업의 주가가 현저히 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한국 기업들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돼서 지금 한국 기업들 얘기 들으면 정부 정책이 결정이 안 돼서 못한다라는 얘기들을 최근에 많이 하시는데 네.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건 정부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참 지배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증시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는 사례고요. 그리고 우리도 일본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해서 벤치마킹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오늘 일본 사례를 보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